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 대한민국 이커머스의 역사는 정말로 역사책이면서 사실은 역사책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하고요. 제 소개를 한 번 더 드리면, 네, 저는 이제 도그냥이라고 온라인상에서는 이름 많이 쓰고 있고요. 이미준이라고 하고요. 12년 차 이커머스 만드는 일을 해온 현직 기획자입니다. 어, 브런치랑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좀 다양한 경로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있고요. 책은 이번이 세 번째 책이에요. 세 권 다 사실은 제가 좋아하고 있는 제 일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이번에도 네, 이커머스의 역사, 이거 오타가 났네요. 이커머스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죠. 이 책은요, 제가 96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이커머스 역사를 정리한 책은 맞는데, 제가 96년부터 일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2010년 이전은 사용자로서의 역사를 정리를 한 거고 2011년부터는 현장에서 기획자로 일하면서 그 변화 속에서 사용자의 변화와 이커머스 메이커로서의 그런 변화들을 같이 다룬 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기존의 경영학적 관점에서 쓰고 있는 책들이랑 조금 포커싱이 좀 다르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누가 돈을 많이 벌었고, 누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했고, 누가 이겼고,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다룬다고 하면, 이제 이 책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 있었고, 그래서 이런 태도가 변화가 있었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누구는 이런 일들에서 이런 태도를 취했을 때 나중에 큰 성과를 보더라. 우리가 그럼 내가 그 현장에 있었을 때 나는 어떤 점들을 더 고쳤으면 좋았을까? 이런 회고록 같은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회고록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뉴스 기사를 팩트를 통해서 묶어내려고 한 책입니다. 제목만 보면 엄청 딱딱하고 막 연표대로 막 연도만 막 쓰여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책이라기보다는 이커머스에 대해서 시간을 기준으로 어디서도 보기 힘든 다양한 뭐 배경 지식이나 제 경험이나 그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다루려고 한 책이에요. 네. 그래서 책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30분이란 시간이 너무 짧아서 책 내용을 요약을 하기가 불가능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이 책에 강의로도 한 적이 있어요. 이 책 내용으로. 이 책 내용으로 강의를 하면 몇 시간이 나오냐면 9시간짜리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늘 요약을 하는 것도 되게 불가능해서 대신에 책에 잘 나와 있지 않은 이 책을 쓰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 책을 쓰기까지 어떤 식으로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됐고 그냥 일개 직장인인 제가 왜 이런 역사책을 쓰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랑 이 책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리했던 저의 방법,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는지, 그리고 이 책에서 제가 얻은 인사이트,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책을 보시면서 읽을 수 있는 인사이트, 그리고 좀 재밌게 이 책을 보실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쓰게 됐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일단 바야흐로 시작은 2016년이었어요. 제가 이커머스 기획자로 일을 한 지가 6년째였는데 이제 이커머스 기획을 계속 서비스 기획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뭔가 타이틀이 딱 주어지면 뭘 해야 될지가 막 그냥 착착착착 보이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아 하면 하고 생각나는 그런 식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커머스에 무슨 전시화면을 만드세요. 그러면 그럼 뭐 여기에 뭐 배너 하나 넣고 여기 상품 뭐 넣고 뭐 여기 해야지 이렇게 머릿속에서 그려지는데 너무 능숙하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무기력한 무슨 일이 주어져도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재미는 없는 거죠. 이제 뭔가 새로운 학습이 없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그거보다 가장 힘든 건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가 2016년이면 이커머스 이 분야에서 약간 탑급에서는 멀어지고 있었어요, 이미. 그러다 보니 이런다고 우리 회사가 달라지나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일대로 많이 하는데 되게 무력해질 때, 그때였어요. 회사에서도 알고 있었죠. 제 모습을 안 게 아니라 회사의 상황을.
모바일 전환기에서 경쟁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였고요. 이것저것 필요하다, 좋다, 남들한테 있다 이런 거 다 개발을 해도 사람들이 그거를 강점으로 바라봐주지 않는 상태. 점점 등수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제 넥스트 이커머스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회사 내에 몇 명을 아예 팀으로 엮어서 미션을 우리 팀장님이 주셨어요. 그때 이제 당시 팀장님이 이제 롯데닷컴의 이종범 팀장님이셨는데 저랑 몇 명을 다 부르셔갖고 이런 미션을 주셨어요. 각자의 방법으로 미래 이커머스가 어떤 모습이 될지 조사를 해보자. 앞으로 2년 뒤, 4년 뒤, 그러니까 2016년이었으니까 2018년에는, 2020년에는 그럼 도대체 이커머스 어떻게 살아남을까? 어떤 이커머스가 살아남을까? 이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미뤄닥치던 업무에서 벗어나서 이제 제 일과 이 회사에 대해서, 회사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온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전략팀에다 준 게 아니라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줬기 때문에 저희가 좀 다른 포커스로 고민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이걸 팀으로 진행하지 않고 각자 해보게 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린 뭘 했냐? N대리라고 있었습니다. 이 노대리는 아마존의 기능을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존을 다 켜놓고 캡처 해서 찾기 시작을 했고요. 정책임님이 계셨는데 이 제이책임님은 최신 트렌드를 뉴스 기사에서 요즘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K모 책임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20대 젊은 층의 트렌드를 찾아서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 위에 1, 2, 3번의 내용, 그 방식들이 전혀 나쁜 방식은 아니고요. 우리가 오히려 굉장히 익숙한 방식들이고 문제가 없죠. 근데 4명이나 되는데 다 비슷비슷한 결과를 내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았고 저는 뭔가 다른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그럼 시간이 아무리 흘렀어도 변한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패턴이 있으면 그 패턴을 한번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접근이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역사학과였기 때문인데요. 제가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현재라고 하는 시간이 사실 과거에 수많은 사건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과거를 조사를 하면 현재에 있는 기능이나 아니면 서비스들의 이야기라던가 아니면 우리 사용자들이 왜 저러나 싶은 부분들도 해석이 가능할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 회사에서 이제 6년 동안 일하면서 느꼈던 점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아마존을 아무리 벤치마킹을 해도 이거 다르다. 우리 고객들은 이게 안 통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해외에서 성공했다는 서비스를 사실 우리가 벤치마킹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카피를 해왔었는데 카피를 해온 국내 서비스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실패를 하는 거죠. 아마존의 UI를 그대로 만든 이커머스 사이트는 국내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UI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허술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국내의 이커머스들 보면 딱딱딱딱 이쁘게 만들어져요. 근데 아마존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 되게 헐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흰 바탕에 검은 글씨처럼. 그게 국내에서 봤을 때 기준에서는 우리 고객들에게 낯설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역사를 파보자까지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솔직히 검색 몇 번이면 끝날 줄 알고 했어요. 그래서 몇 번 검색하면 국내 이커머스 역사 누가 쫙 정리를 해놨을 거고 내가 그거 이제 가져다가 서비스적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존의 역사보다도 국내 역사 자료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마존의 역사는 뭐 제프 베조스가 와이프한테 허락받은 내용부터 다 쓰여 있는데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작은 누가 했는지도 잘 안 나와 있고 마침 제가 있었던 회사가 그 이커머스 시작점에 있었던 회사였기 때문에 거기서 들은 적이 있을 뿐이지 이커머스 시작이랑 관계없는 회사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 그리고 2016년부터 어떤 멘트들을 쓰고 있었냐면 뭐 롯데, 현대, 신세계 이런 회사들이 더 예전부터 커머스 사이트를 운영을 해왔는데 쿠팡, 뭐 티몬, 소셜커머스 운영하는 회사들은 이커머스라고 부르고요. 롯데, 신세계, 현대를 이커머스 후발주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적으로 안 맞는 표현들이
뉴스 기사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 자료가 없다. 그럼 저는 이제 제 방법대로 아주 노가다를 해서 시작을 해야 됐죠. 그래서 처음에 작업을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제가 진짜로 작업을 했던 연표입니다. 처음에 2016년에 제가 어떻게 작업을 했냐면 연도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포털 뉴스 검색에 시간대별로 키워드 검색을 다 했어요. 쇼핑몰,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 이란 단어를 넣고 나오는 뉴스를 다 읽었어요. 그리고 그 뉴스들을 찾다 보면 해외 뉴스가 훨씬 더 찾기가 쉬워가지고 해외 뉴스나 연표 자료들을 왼쪽에다가 놓고 국내의 이커머스 주요 뉴스들을 오른쪽에다 정리하면서 연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거를 노가다를 시작을 한 거죠. 처음에 단순할 줄 알고 시작했는데 이제 연표를 하나하나 얹다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까지 쭉 한번 순서대로 얹혔어요. 그리고 연표를 보면서 새로운 점들을 찾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묶음이 중간중간에 있잖아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연표를 보다 보니까 뭔가 패턴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닷컴 버블이라고 하기 이전, 여기 모바일 혁명 이전까지 어떤 패턴이 있냐면 2년 전에 미국에서 뭐가 생기면 2년 후에 우리나라에 그런 게 나와요. 딱 2년이 걸렸어요. 이 격차가. 2년 단위로 생기더라고요, 거의. 그러다가 모바일 혁명이라고 하는 거 지나고 나면 그게 1년 단위로 바뀌어요. 그리고 2015년에 지나고 나면은 몇 개월 단위로 바뀝니다. 우리나라에서 신규 서비스가 나오는 속도가 해외에서 보고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2년, 1년, 몇 개월로 점점 짧아지는 패턴이 보였고요. 그리고 이걸 지금 처음에 여기 연표에 보면 이게 제 책에 앞쪽에 들어가 있는 연표가 이 연표를 그대로 다듬으신 거거든요. 디자인만 바꿔서. 보면 여기 보라색으로 돼 있는 게 있고 초록색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초록색으로 돼 있는 건 이커머스에 관련된 거고 보라색으로 돼 있는 건 이커머스는 아니지만 사용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온라인 환경에 영향을 준 거. 그리고 빨간색은 사회적으로 아예 뒤집어 버릴 만한 사건 같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IMF라던가 9.11 테러 같은 것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죠. 이런 걸 기준으로 사용자 패턴이 바뀌는 것도 이 표를 보면서 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면서 저는 굉장히 내가 여기서 깨달은 게 되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굉장한 생노드가다였고 제가 이거를 거의 1주에서 2주를 다른 업무 없이 이것만 온전히 이걸 하고 있었는데 이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서 같이 논의를 해보면 뭔가 나오겠다 라고 생각을 할 때쯤이었죠. 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제가 보이기 시작한 것들이 뭐냐면 저는 단지 이커머스의 미래를 예상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내가 하는 일이 어떤 맥락에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그냥 이름만 듣고 후닥닥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도대체 왜 이렇게 생겼고 왜 우리는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고 이 서비스를 만들 때 왜 이렇게 복잡한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그리고 고객들은 왜 이런지 사용자들은 왜 가격을 중요시하는지 사용자들은 왜 가격 비교로 오는 게 메인으로 오는 것보다 더 많은지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만들기만 하면 되겠다. 이제 2018년 내가 우리 회사 한번 잘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프로젝트가 중단됐습니다. 네, 회사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기다려줄 수 없는 게 제일 컸겠죠, 아무래도. 뭔가 그럴듯한 게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회사에서는 또 이 프로젝트를 중단했어요. 어쨌든 저는 이 멋진 공부 결과가 아깝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거를 어떻게 나만 가지고 가져가긴 너무 아깝다. 그래서 시작한 게 브런치입니다. 제가 브런치를 시작을 해서 브런치를 글로 쓰다가 책을 내고 뭐 유튜브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그 앞에는 이커머스 역사에 대한 정리가 있었어요. 이커머스 역사 정리를 하면서 나는 글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이거를 글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연표만 하나 딸랑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글로 쓸까?
연표와 나의 이런 깨달음만 남은 상태에서 이걸 장문의 글로 바꾸기 위해서는 뭔가 두 가지 정도의 목표가 필요했어요. 내가 이거를 진짜 역사서처럼, 그 역사 교과서처럼 썼을 때 제가 배운 배움이 안 드러날 것 같은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단순히 역사 정보 나열이 아니라 흐름과 맥락을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쓸 게 아니라 공신력 높은 글로 만들고 싶어서 제가 봤던 그 뉴스 기사들을 전부 다 다시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2016년에 이 책의 초고가 되는 글을 브런치에 쓰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역사 글을 쓰기 위해 제가 4가지 스텝을 이렇게 지나면서 글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연표 기반으로 이 정리가 된 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연표를 보면서 뉴스를 역으로 다시 추적을 했어요. 이게 제가 원노트를 쓴 건데 진짜 초창기에 했던 자료는 지금 남아있지는 않았고 중간부터 있는 것만 좀 남아있었어요. 중간 자료들이니까 보시면 연도별로 뉴스 링크를 다 스크랩을 해요. 뉴스 링크를 다 스크랩을 하면서 위에 이렇게 타이틀들을 붙입니다. 그 어떤 키워드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키워드별로 이렇게 계속 링크를 움직이면서 쓰고요. 2단계로 그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 옆에서 모아놓은 뉴스 링크, 지금 스크롤이 안 보여서 그런데 사실 엄청 길어요. 스크롤 엄청 길고 그 엄청 긴 스크롤들을 다시 이렇게 막 재정리를 하면서 이 시기에 어떤 키워드들이 있었는지를 핵심 사건으로 몇 개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고 바로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맥락과 흐름과 배움을 담아야 됐으니까. 그래서 3단계, 제일 중요한 3단계의 노가다를 했는데요. 이 3단계가 이 뉴스 기사와 링크와 이 키워드들을 다시 펼쳐서 보면서 손으로 맥락과 흐름을 다시 다 쓰는 과정을 거쳤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2017년에 대해서 제가 제 갤럭시 노트를 쓰는데 노트에다 펜으로 다 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맥락을 잡아서 써야겠다. 이게 역사잖아요. 제가 2016년부터 쓰기 시작을 한 거니까 거의 반년에 한 번씩 이걸 계속 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계속 지금까지 업데이트를 시켜야 됐어요. 자, 그리고 이거를 4단계, 이게 2016년에 썼던 그 초고인데 워드에다가 정말 학술적인 느낌으로 원문과 주석 처리를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사학과 출신이었기 때문에 논문을 써봤을 거잖아요. 사학과 논문. 거의 사학과 논문처럼 썼어요. 얼마나 재미없는 글이냐면 진짜 이걸 읽으려면은 되게 다들 이를 악물고 읽어야 될 정도로 재미없는 글이고요. 브런치로 이걸 2016년 9월부터 하나하나 발행을 시작을 했는데 조회수는 거의 안 나왔어요. 왜냐? 너무 재미없는 글이라. 그래도 이렇게 발행을 시작을 하고 나니까 이 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브런치를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나서 다른 글들도 올리니까 이제 그런 글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구독자로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 제 브런치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이커머스의 역사 이쪽은 너무 재미가 없어서 사람들이 잘 안 읽어요. 근데 몇몇 분들이 읽어보시고 아 되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요것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었어요. 아주 일부. 진짜 너무 재미없으니까. 이 일부가 근데 계속 글로만 읽으니 이해가 잘 안 가서 워크숍 같은 걸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시기 시작을 했고요. 아, 그럼 워크숍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어요.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워크숍을 한번 해볼까 하고 그냥 제 브런치에다가 워크숍 해보겠습니다 하고 온오프 믹스 통해서 모집을 할게요. 이렇게 하고 처음에 워크숍을 진행을 했는데 그 워크숍에 한 40명가량 오셨어요. 그 정말 아름아름 저 재미없는 글을 읽으셨던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셔서 오셔서 제가 그분들한테 워크숍으로 진행을 하려면 저 노재민 글을 그대로 뭔가 자료로 만들어서 읽는 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워크숍을 진행하기 위해 16년까지 써놓은 글에서 나머지 글, 이게 1년 정도 더 늘어났잖아요.
1년 정도 더 늘어난 글을 더 써서 총 A4 용지 60장짜리의 그 인쇄물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PPT를 만들어서 설명을 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면서 처음으로 푸른발 부비새라는 아이를 끄집어내게 됩니다. 이게 책 표지에 보시면 웬 새가 한 마리 있어요, 여기 끝쪽에. 네, 근데 이 새가 왜 있는지 사실 아무도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그 새가 어떤 의미냐면, 제가 이거를 이제 맥락을 가지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나라 이커머스 환경이 너무 특이한 거예요. 마치 갈라파고스처럼 다른 나라에서 쓰지 않는 이커머스, 다른 나라에서 쓰지 않는 포털, 다른 나라에서 쓰지 않는 이메일, 다 그런 완전 우리나라만의 환경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생태적으로도 사람들이 제가 책에서도 되게 강조하지만 정액제 방식의 인터넷을 쓰면서 사람들이 이 헤비한 UI, 그러니까 만약에 동영상도 많고요, 뭐 플래시 이미지도 많고요, GIF도 많이 뜨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가 되게 딱딱딱 규격 있게 들어가, 이거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오히려 선호도가 높고, 페이지를 여러 개를 만들었을 때 종량제 방식으로 쓰던 외국 사람들은 한 페이지에서 2페이지 넘어가는 거가 다 돈이 붙으니까 부담스러워 할 때,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100페이지를 보더라도 최저가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예 성향 자체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갈라파고스에 있는 어떤 생명체로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갈라파고스에만 살고 있는 생명체를 찾다 보니까 이 새가 나왔어요. 푸른발 부비새. 저 새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제가 이 책에는 이런 소리는 안 써놨는데, 일단 눈빛이 아주 매섭고요. 독한 눈빛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째려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뒤뚱뒤뚱 걸어다닙니다. 집단 생활을 하고요. 하나의 물고기라던가 이런 먹이가 발견되면은 쏜살같이 들어가서 탁 잡아서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누가 한 명이 시작을 하면 다른 무리가 쫙 가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이커머스를 계속 일하면서 혜택이다! 잡아! 하면 물고기를 확 잡는 그 느낌과 10원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본인들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약간의 후킹만 있어도 쫙 이동해버리는 그런 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 비쳐서 보이면서, 갈라파고스 생태계로 설명을 하고 우리나라 사용자들이 처음엔 비둘기처럼 온순했지만 지금은 푸른발 보비새와 같은 눈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자라고 시작을 한 게 이제 앞에 서론에서부터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거를 워크숍을 회사 밖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서 엄청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이커머스에 대해서 일하면서 뭔가 이커머스에 대한 이해도가 분산되어 있던 게 되게 탁탁탁탁 정리되는 느낌이다라는 피드백을 받고, 너무 이제 약간 감동적이어서 회사에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사내 신입사원 OJT에서 3시간을 날 주면 내가 이거를 강의를 하겠다. 그리고 반년마다 계속 강의를 했어요. 언제까지? 제가 2020년 퇴사할 때까지. 그래서 17년부터 20년까지 반년마다 이거를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하필 역사잖아요. 반년마다 역사를 업데이트를 시켜야 됐어요. 계속 업데이트를 시키면서 한 거죠. 그리고 2018년부터는 이거에 대해서 누가 요청하시면 기업 특강을 하기도 했고, 외부 스터디를 또 일부 제 요청을 또 해가지고 온라인에서 하기도 했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제가 3시간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이해도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밑바닥에 깔고 있는 이커머스 시스템은 이렇게 생겼어, 아니면 이커머스 사용자들은 이렇게 움직여가 3시간 설명 가지고는 이제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종합물은 이렇고요, 오픈마켓은 이렇고요 까지를 설명을 하는데, 알고 보니 종합물과 오픈마켓에 대한 구분도 사람들은 다 다르게 하고 있었어요. 그게 업계에서만 통하는 정보들이 있었던 거고, 그게 그러면 왜 이런지, 왜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구나를 깨달으니까, 이거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는구나, 굉장히 배경 지식에 대한 부분이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배경 지식들을 쫙 끼워 넣어가지고 9시간짜리를 만들어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게 2020년에 한 강의가 된 거고요.
책에서는 이 배경 지식에 대한 부분이 돋보기라고 하는 타이틀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돋보기라고 하는 타이틀로 들어가 있는 항목들은 전부 도메인 지식, 그러니까 이 이커머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추가적인 지식들이고요. 아니면 서비스 기획을 하는 제가 알고 있는 이런 데이터적 지식, 뭐 결제 수단을 이렇게 쓰면은 어떤 데이터가 누구에게 쌓이기 때문에 핀테크가 뭘 원하고 이런 것들을 다 끼워서 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면 택배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제가 넣어놨죠. 그래서 이런 도메인 배경 지식을 다 깔아가지고 나온 이 강연을 책으로 쓰기로 한 거예요. 그게 2020년 11월이고요. 그때부터 아까 그 노재민 글을 다시 가지고 와서 유잼으로 만들었던 강의를 다시 가지고 와서 이제 읽기 좋게 만드는 형태로 다시 제작성을 시작을 했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걸 탈고를 2022년 5월에 결국 탈고를 하는데 이 책을 제일 먼저 쓰기 시작했지만 중간에 두 권의 책이 더 나오는 과정에서 이 책이 밀린 거죠. 그래서 5월에 탈고를 했는데 역사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5월에 탈고를 했더니 저희가 5월부터 올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바닥을 치기 시작하고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율이 올라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시장이. 업데이트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5월에 탈고를 했는데 9월이 될 때까지 계속 이걸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했어요. 교육 과정 중에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이거 출판사에서 딱 인쇄소 들어가기 전날까지 연표를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날 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책으로 9월 막주에 나오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책을 쓴 험난한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책에서 그럼 뭘 얻을 수 있냐? 일단 요 푸른발 부비세. 우리나라의 이커머스 사용자의 특징으로 제가 이제 상징으로 쓰고 있는 이 푸른발 부비세의 특징과 변화에 대해서 좀 중심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건 제 직무가 사용자를 생각을 해야 되는 직무이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 이 이커머스의 구분, 돋보기 같은 데서 이커머스를 그냥 겉으로 봤을 때 다 그게 그거 같지만 속으로 어떻게 다른지, 비즈니스는 어떻게 다른지, 시스템은 어떤 것들이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우리가 쿠팡이 왜 갑자기 승기를 잡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물류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물류가 이커머스의 본질이라고까지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커머스 전체를 놓고 보면은 물류가 흥한 시점은 쿠팡이 약간 롯게 배송으로 승기를 잡았을 때부터예요. 그 전까지는 물류가 아니라 다른 걸로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처음에 오픈마켓, G마켓이 승리할 때는 상품수가 무조건 높은 곳이 승리를 잡았었고 그 다음에는 가격 비교가 생겨나면서 10원이라도 더 싼 곳이 승기를 잡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UX. 소셜 커머스 삼형제가 모바일에서 갑자기 인기를 얻었던 거는 사용성이 편리한 모바일을 먼저 장악했기 때문인데 물류와 시점이 같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물류도 이커머스가 승리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패턴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너무 요즘에 물류 얘기만 하고 관점이 물류, 뭐 멤버십, 무료 배송 이쪽에만 되게 포커싱이 돼 있는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이커머스의 트렌드. 그래서 이 책을 쭉 보시고 나면 물류 자체도 물류로 보이지 않고 이커머스 그 자체다라는 걸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책 표지를 제가 처음에 여러 사람들한테 투표를 받을 때 택배 상자가 그려져 있는 거가 좋다라는 의견들도 있으셨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걸 반대하고 있었어요. 이커머스가 택배와 배송으로 치환되는 거를 원치 않았습니다. 물류도 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가고 이익이 되지 않는데도 이커머스가 물류를 선택한 건 하나의 경쟁 요소이고 경쟁을 위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다. 그게 이커머스 세계의 방향성이랑도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사용자들이 바라는 그 어떤 여러 가지 경쟁 요소가 시대순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엔 물류였던 거죠. 지금 보시면 돈이 다 빠지고 있어요, 시장에서.
그럼 물류로만 또 승부를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승부처를 찾아야 되고 이익에 대한 부분을 얻기 위해서 일부 회사들은 물류센터를 다 없애는 추세로 또 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물류가 이커머스의 본질이 아닌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알 수 있으신 거는 핀테크와 타 서비스와의 경계가 흐려지는 현상들. 이커머스가 단순히 이제는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플랫폼으로 성장을 하면서 핀테크를 가져오고 그 핀테크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선불식 전자결제 지급 수단이라던가 포인트죠, 포인트. 자체의 현금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 그리고 셀러에게 대출을 해준다던가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핀테크와 경계가 흐려지고 있고, 반대로 핀테크 회사들은 어떻게든 이커머스 회사를 차리려고 노력을 하죠. 최근에 신한은행이 땡겨요라고 하는 배달의 민족 같은 서비스를 만들었잖아요. 돈을 막 투자하잖아요. 신한은행은 뭐라 그러냐면 본인들은 토스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토스는 이커머스 회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토스도 결국에는 이커머스를 만들기 위해서 피지 사업부를 인수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새로운 블로그 페이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거나 해서 모든 그런 플랫폼 회사들이 가려는 방향은 거의 비슷해요. 다 흐려지면서 그 경계가 흐려져요. 그리고 이커머스는 가장 많은 정보를 취합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계속 이쪽으로 몰려오고 있고 또 이쪽에서 확장돼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사전 질문에서도 받았는데 쿠팡이랑 뭐 네이버 이런 뭐 누가 리드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그 흥망성쇠를 가르는 시기와 요인이 딱 오늘날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어딘가에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걸 같이 공부하시면은 보실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익화 전략, 서비스 차별화 전략, 언제 누가 무엇을 시도했었는지 대해서도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올 전략은 또 뭐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책을 재밌게 보는 법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요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책을 지금 처음부터 읽으시려고 하면 제가 들어보니까 나이가 어리신 분일수록 앞부분이 재미가 없으시대요. PC 시절이. 왜냐면 자기가 안 겪은 시절이라 재미가 없으시대요. 그래서 거기를 읽다가 약간 질리는 거예요. 그 PC 시절 읽다 꾸역꾸역 읽다가. 차라리 만약에 내가 모바일부터는 굉장히 사용자로서 경험이 많다. 그러신 분들은 사용자 변화 중심으로 읽으실 때 프롤로그 보시고 여기서 푸른발 부비세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연표 보시고 감탄하신 다음에 오리엔테이션까지 읽으시고 여기서 이제 푸른발 부비세 보시고 4부에서 고객의 구매 여정과 선택 가치 체계의 변화만 요것만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2부와 3부 모바일 시대와 플랫폼 시대를 읽으시면 훨씬 재밌게 읽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부로 돌아가서 다시 읽으면 그래서 2부와 3부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를 1부 가서 확인하실 수 있대요. 그리고 나머지 4부 읽기 이렇게 읽으시면 사용자 변화 중심으로 잘 보실 수 있고, 전략 변화 중심으로 이제 읽으시려면 프롤로그 보시고 또 한번 연표 보신 다음에 4부에 SPC로 보는 이커머스 전략과 한 끗 차이를 만드는 IT 기업의 생각법이라고 하는 꼭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략이랑 이익화 전략이랑 회사들에서 쓰는 것만 모아놨어요. 제가 표로 싹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신 다음에 1부부터 4부까지 이 시기에는 뭐가 우세했다. 이 시기에는 뭐가 득세했다. 이거를 보시면서 읽으면 시기별 플레이어들의 전략을 체크하시면서 읽을 수 있고요. 만약에 이커머스 서비스 기획을 하셔야 돼서 도메인 지식 강화가 되게 중요하시다라고 하시면 이거를 그냥 너무 집중해서 막 읽으시지 말고 한번 쓱 읽으시면서 내가 사용자로서 어떻게 썼는지 그랬구나 하면서 쓱 읽으신 다음에 돋보기만 집중적으로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책을 재밌게 읽는 방법 준비해봤고요. 이 과정에서 제가 지금 첫 역사 정리한 게 2016년 초부터니까 한 6년 동안 한 거예요, 이거를. 그럼 이 6년 동안 제 개인적으로 어떤 게 남았을까? 일단 가장 컸던 거는 제가 하는 일은 이커머스 만드는 일인데
이거에 대한 의미를 너무 되새겨볼 수 있었어요. 그전까진 그냥 만드는 거 시켜서 미션이라서 내가 잘하고 싶어서 그 정도의 의미를 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커머스 만드는 일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만든 이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모든 서비스가 그렇게 바뀔 때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구나, 이걸 너무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되게 가치 있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커머스 관련된 무슨 온라인 관련된 뉴스들을 볼 때 제 머릿속에 역사라고 하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틀 안에서 구분을 해가지고 이전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사건이 연결되겠네라는 저만의 카테고라이징이 좀 됐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현재의 현상이나 트렌드를 이것만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이유나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힘? 그런 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매년 나오는 트렌드서들을 보면 트렌드서들만 읽었을 때보다 제가 요거를 하고 나서 트렌드서를 읽었을 때 느껴지는 게 상당히 달랐던 것 같아요. 처음에 6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보다 지금 6년 지나서 계속 이거를 해오고 나서 느껴지는 것도 되게 많이 달라요. 트렌드들은 보통 신기술이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핫한 것만 써주는데 그 핫한 것들이 왜 핫한지에 대해서는 피상적으로 써주거든요. 지금 현재 것만 나오니까. 근데 나의 틀 안에서 내 서비스, 내 이커머스라고 하는 분야 안에서 저만의 어떤 생각을 가진다는 거는 저는 아직 앞으로 일할 날이 많이 남은 사람이라 제 일에 되게 가치를 줄 수 있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권의 책을 썼는데 언제나 이제 제일 많이 성장한 건 저였던 것 같고, 이게 뭔가 지금은 책을 읽으시면 제가 이게 노가다를 해놓은 거를 빠르게 보시는 거지만 이거를 그대로 전혀 흡수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저렇게 정리한 사람도 있으니 다른 생각을 가지시면서 내가 생각하시는 이유와 결과에 대해서 한번 또 매칭시키시면서 보시면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입장이 다르시기 때문에 저와 다른 입장에서 이 역사를 다시 재조명해 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세모람이랑 함께한 질문 리스트를 이렇게 드렸었어요. 책 읽기 전에 현재 가장 잘 사용하시는 이커머스 언제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는지, 신기술이 넘쳐나는 시기에 왜 역사를 살펴봐야 할지, 또 스스로 상품을 구매하실 때 어떤 흐름으로 구매하고 있는지, 이것들 책 읽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신 다음에 책을 읽으시면서 나는 요 시기부터 이렇게 정착돼서 살았구나,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이 이렇게 계속 바뀌어왔구나, 이런 것들 느끼실 수 있어서 재밌을 것 같아서 이제 뽑아놓은 내용들이고요. 책 읽은 후에 쿠팡과 네이버 둘 중에 어떤 기업이 승리할까? 왜 전통적인 유통회사인 롯데, 신세계, 현대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존재감이 작아졌을까? 네, 어떤 이커머스가 고객의 선택을 받을까? 이런 내용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정답을 제가 책에 적어 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진짜 이 책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저희 즐겁게 대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책 제목이 너무 거창해가지고 지금 제 책을 보시고 제목만 보고 재미없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되게 많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사실 이 책이 그렇게 역사긴 한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내용들이다 보니까 공감 포인트들이 좀 많이 있는 내용들이라서, 그리고 저는 이게 책으로서 쓴 것도 있지만 제 공부 기록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제 공부 기록이 다른 분들 공부하시는데 빨리 공부하시는 요약 자료로서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